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봄방학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빠른 대학에서는 학기 말 종강시험이 한 달로 다가오면서 또 한 학년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한 달 마무리에 들어간 많은 대학생들은 마지막 몇 주를 두고 좋은 결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니어들은 인생의 다음 단계를 눈앞에 두고 기분이 새로울 것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추구하는 분야 대학원을 시작하는 경우 등 진로는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방향이야 무엇이 됐든 젊은 인생의 한 챕터가 마무리되어가고 새로운 도전이 대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불가능이랑 없어 보이는 젊은 혈기로 추구하는 모든 일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를 힘차게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Early College Program, CBD Products, 숨겨진 퇴학생 숫자, 그리고 항공계 Innovations입니다. 요새 뉴스에서 여러 번 보도된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 등이 무너지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연코 재택근무가 지속되면서 여기에 가해지는 위협이 그중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달 전만 해도 뉴욕 최대 규모 상업용 부동산 회사인 SL Green & Company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빌딩들 상황이 점점 더 바빠지면서 이 100만 스퀘어풋 면적 이상이 리즈되었거나 흥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융자 액수도 감소해가면서 맨하탄의 원 메디슨 애비뉴 타워 건설이 거의 완성되어 가던 시절이었죠. 그러던 중 실리콘밸리 뱅크가 붕괴되었고 그리고 5월간은 패닉 상태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자 개발업계는 크게 동요되었고요. 그들에게 융자를 해주던 은행들의 주식이 크게 하락해버린 것입니다. 분석가들이 말하는 것은 개발업계가 현재 31조 달러에 해당하는 융자를 갚지 못하고 디폴트가 될 우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피스 빌딩의 모기지 전체 중 4분의 1이 올해 안에 재융자, 리파이낸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데이터가 보여준 것을 보면 재융자하고 나면 이자율은 3% 이상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분야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계는 앞날이 상당히 불안정할 것으로 생각은 당연한 것인데요. 소위 공실률이라고 부르는 vacancy rate는 2022년 말 최고 18.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 수치이지 그중에 맨하튼이나 실리콘밸리, 심지어 아틀란타 같은 곳은 20%를 넘어갑니다. 이 자료는 자이언트 브로커인 쿠시맨 & 웨이크필드가 보고한 숫자인데요. 거기다 조만간에 리파이낸스를 해야 하는 론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결국 이들은 한층 더 높은 이자율로 더 높은 페이먼트를 내야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 이런데 높은 공실률은 더 이상 빌딩의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융자를 해줘야 하는 은행은 한층 더 강경한 조건을 동반해 제시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레벨이 좀 떨어지는 그 다음 단계로 밀리는 클래스 B 빌딩들에게는 이 새로운 리즈를 채우는 데 있어서 한층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뱅크 붕괴는 상업용 부동산의 여파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측도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는 이것을 강조해가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융자가 불과 1%라고 말을 했고요.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 역시 전체적인 융자 시장은 탄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은 아직도 튼튼하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죠. 현재 상황의 상업용 부동산 융자 문제는 조만간 안정세로 돌아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 사무실, 오피스 스페이스 분야의 문제는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전체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커머셜 부동산 다른 분야는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쿠시맨은 웨이크필드가 말하는 것을 보면 창고나 산업용 부동산, 인더스트리얼 분야의 공실률은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소매업계 공실률은 비록 많은 소비자들이 요새는 온라인을 이용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공실률은 5.7%에 불과하고요. 또 호텔 분야는 현재 어큐펀시와 이 가격은 팬데믹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마켓 컨디션은 괜찮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2, 3년 동안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현재 융자들은 대부분 앞으로 2년 안에 재융자가 모두 가능해 보인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매니지할 정도 상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은행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업용 융자 중 4분의 3은 재융자를 해주는데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말합니다. 은행 측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은 된다는 점이죠. 이 금융계가 내다보는 이 재는 척도는 융자에서 매년 최소한 8% 정도 인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까지 상업용 융자를 해준 은행들은 손실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면 상업용 은행의 대표적인 피츠버그에 베이스를 둔 PNC 파이낸셜은 상업용 몰기지 액수에 360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자산인 5,570억 달러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 정도라는 것이죠. 또 신시내티에 베이스를 둔 Fifth Third 최대 규모 상업용 은행도 상업용 부동산 몰기지가 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전체 자산인 2,070억 달러에 비하면 불과 일부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죠. 그리고 이 모든 융자들은 현재까지 모두 잘 갚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국에서 최대 규모 상업용 융자 은행으로 웰스파고를 드는데 웰스파고를 보아도 융자 페이먼트 모두 제때 들어오고 있고요. 같은 상황 딜리퀀시 비율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융자 페이먼트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지만 월스트리트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JP 모건 체이스뱅크 분석가가 말한 것을 보면 오피스 건물 융자 중 21%는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고요. 융자를 해준 금융기관은 41%의 손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당연히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웰스파고의 기준 스탠더드를 좀 더 까다롭고 타이트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융자를 해주는데 절대 예외로 보아주던 것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것을 보면 정말 심각한 최악의 경기 침체, 리세션을 겪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하게 분산시켜 융자를 해오던 은행들은 심각한 문제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상황이 이 미국 전체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려면 빌딩의 가치가 최악으로 떨어지면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부족해 은행에서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이런데 개발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커스터머들에게도 이렇게 되면 여파가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자체에까지 위협을 가할 것이죠. 아무튼 현재 오피스 공실률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미국의 대학 학비 비싼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이런저런 이유로 팬데믹 기간 동안 대학 등록률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 중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17살의 가브리엘 케자다라는 티네이저가 있는데요. 바로 이 학생은 코스타메사의 Early College High School 프로그램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을 때 이것이 뭔가 했는데요. 그때 당시 3학년 어린 시절이었다고 하는데 이 Early College 프로그램, 일종의 듀얼 인롤먼트라고 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등록하는 프로그램인데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대학 레벨 클래스를 듣고 학점을 받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게이브리엘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열심히 한 결과 다가오는 6월에 하이스쿨을 졸업하면서 동시에 2년제 칼리지에서 나올 때 받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60학점 이상을 이미 받고 졸업하는 것이죠. 이 학생은 UCLA와 10개 넘는 대학에서 입학 통지를 받은 상황인데요. 지금 장학금을 제일 많이 주는 학교를 고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동안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트랜스퍼하는 방법이 돈도 절약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2년제 칼리지 등록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새는 서서히 대학 등록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교육자들도 이런 추세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Early College 프로그램은 AP 클래스와 조금 다릅니다. 이 Early College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컬 커뮤니티 칼리지와 파트너가 돼서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하이스쿨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과목에 따라서 빨리 진행되는 Accelerated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하이스쿨 학생이 모두 어소시에이트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대학 과정 중 1년 정도는 모두 마치고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신입생이라기보다는 트랜스퍼 학생으로 들어가는 옵션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미국 내 35개 주에서 이렇게 어소시에이트 학위를 가지고 4년제 대학의 주니어로 트랜스퍼를 하는 개런티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4년 후에 받는 학사 학위, Bachelor's Degree의 2년을 줄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도 줄여주지만 학비도 그만큼 줄여주고 학생 론을 해서 총 액수도 크게 줄어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런 Early College 프로그램을 거친 학생의 경우 나중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사 학위 취득 비율도 한층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 연구 결과를 보면 이 프로그램은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대학 코스를 다 마치고 학위 취득의 비율도 한층 더 높여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학생들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의미가 무척 크다는 것을 지적하죠. 전국적으로 Early College 프로그램이 무려 9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실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이번 연구의 리더 크리스티나 자이저 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Early College 하이스쿨의 데이비드 마티네스 교장은 우리 학교의 컬처는 다른 일반 하이스쿨과 상당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학교는 오렌지 카운티 안에 뉴포트 메사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의 타이틀 1 스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의미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저인컴 가정의 학생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군과 주정부 예산으로 모두 이루어지면서 부모님들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 안의 학생들은 하이스쿨과 대학 레벨 과목을 섞어서 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이스쿨 졸업장과 최소한 1년에서 2년의 대학 과정을 이미 과목을 마치는 것이죠. 마티네스 씨는 21세기 들어서 이제 가정에서도 자녀를 대학을 준비시키는 것을 21세기에 어울리는 방법을 골라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그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학생 중 3분의 2는 저인컴 가정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 88%가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대부분이 6년 안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의 수석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마르타 파함 씨는 고등교육을 얻는데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4년 동안 놓고 비교를 해볼 때 Early College 프로그램은 학생당 들어가는 비용이 전통적인 하이스쿨보다 $3,800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렇게 투자에 돌아오는 리턴은 비교를 해보면 학생 평생 인컴의 $34,000 플러스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받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학생에게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는 학생들 중 30%는 이런 early college 프로그램을 거쳐온 학생들입니다. 이미 하이스쿨 재학 시절 로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대학 코스들을 들어온 학생들이죠. 물론 이것들이 디테일은 각 주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2년제 대학에 가서 클래스를 듣고 어떤 곳은 4년제 대학에 가서 듣는 등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 가지 여기서 AP 클래스와 비교를 해보면 이 AP 클래스는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가 발표한 바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 2018년 280만 명이 AP 시험을 봤는데 이 한 과목을 택하는데 $93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이스쿨 동안 한 학생당 3과목을 시험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5점 중 3점 이상을 받으면 Qualified Score라고 나와서 대학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숫자적으로 가격만 따져보면 $93를 내고 대학 학점에 들어가는 $1,800에서 $3,000 정도를 저축하는 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Early College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현명한 방향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주위에 CBD 프로덕트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곤 하는데요. 이것이 마리화나와 연관이 있는 것도 다 아실 텐데요. 이제 이것을 섭취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특히 노년층에 따르는 위험들을 의사들은 다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시니어들이 CBD 제품들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미국 내 점점 더 많은 주에서 합법화가 되어가면서 시니어들은 다양하게 먹는 것에 들어가 섭취도 쉬워지고요. 이렇게 섭취하는 이유들은 아무래도 통증과 불안감, 그리고 잠자는데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이유로 사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CBD를 자칫 잘못해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시니어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은 현재 여러 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약의 효능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리화나는 시니어들에게 자칫 넘어져서 부상의 위험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불안감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시니어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상의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UC 샌디에고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마리화나, 소위 여기서 캐나비스라 그러죠. 이것의 연관으로 응급실을 들어오는 경우가 2005년 당시에는 10만 명당 20.7이었는데 이것이 2019년에 와서는 10만 명당 395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마리화나가 가지고 있는 건강 위험도는 있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요새 이것을 많이 복용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강 문제를 매니지하는 데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2020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현재 65세 이상 되는 600명 중 15%는 지난 3년 동안 캐나비스를 사용해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용해 봤다고 말하는 시니어들 중 80%는 건강 이유로 이것을 섭취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통증, 불면증, 불안함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본인이 이것을 복용하는 사실을 식구들이 다 안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 중에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말했다는 비율은 오직 40%에 불과했습니다. 마리화나 성분 중 우리가 들어본 THC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트로하이드로 카나비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바로 마리화나의 향정신성을 가진 흙이 하이된다고 하죠. 이 하이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THC인데 그런데 CBD는 다릅니다. 카나비다이올이라는 CBD는 이것은 캐나비스 식물의 다른 컴파운드이고요. THC같이 하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많은 제품들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CBD를 추천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calm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요. 그러나 절대 하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죠. 실제 상당수 사용자들이 이것이 불안함을 덜어주고 통증도 줄여주고 염증도 낮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껌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을 씹어서 삼키기도 하고 초콜릿 바로 만들어져 나오기도 하고요. 파우더로 나와서 스무디처럼 믹스해 마시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요새 오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혀 아래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효과가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UCLA의 캐나비스 연구소에서는 그렇지만 아직도 CBD에 대한 불투명하고 알아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 과연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더 알아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것을 두고 합법적인 차원은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캐나비스를 controlled substance로 간주하고 판매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이 점점 더 느슨해지고 있고요. 오락령 사용이 합법화로 변해가는 주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나비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먹고 나면 THC나 CBD는 우리 간 안에 약을 분해하고 메타볼라이징을 시키는 엔자임 시스템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복용한 몸 안에 약의 효율을 더 높일 수도 또는 낮출 수도 있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마리화나는 시니어들의 최소한 단기적으로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나이를 먹으면서 몸 전체의 생리적인 변화와 뇌안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THC의 부정적인 영향이 한층 더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다 보면 아무래도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마리화나의 효율이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가장 선호되는 종류인 먹는 타입은 소화가 다 되어야 몸 안에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더 오랫동안 몸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THC가 다 사라지는 데까지 무려 8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층 더 느려진 신진대사로 인해서 THC가 이것의 여파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시니어 전문의 닥터 스테이시 그루버 박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랫동안 여파가 남아있으면서 원치 않았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머리가 휘청해지면서 어지러움이 지속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밸런스 잡기가 어려워지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망상 증상까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중에 밸런스를 잃어서 넘어져서 골절되는 것은 정말 시니어들에게는 최악이 될 수 있죠. 제품 안에 THC의 도시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품들 안에 도스에 대해서 잘 규율이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도세지를 잘 알 수가 없다는 현실이죠.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라이선스를 제대로 갖춘 딜러에서 구입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로서 만약에 부모님이 CBD 프로덕트를 섭취하는 것을 아는 자녀들이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라고 이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제품을 구입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구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또 시니어들이 섭취하는 또 다른 약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구입할 때 전문의들과 꼭 상의를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16살의 리키 카모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니던 보니타 하이스쿨에서 이제는 업랜드에 위치한 Options for Youth Charter School로 옮겼습니다. 지난 2022년에서 2023년 학기 초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서스펜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그의 가디언인 이모죠 스테파니 씨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이것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자의가 아닌 involuntary transfer 결정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퇴학, expelled 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는 완전 퇴학으로 느껴지면서 transfer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리키 같은 케이스들이 캘리포니아주 학군들 전체 숨겨진 퇴학 조치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 등교를 막고 한층 더 작고 대체 학교로 옮겨지는 결과이죠. 일부 교육자들은 이런 종류의 트랜스퍼를 퇴학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대안 의견이지만 이것을 비난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은 전혀 없고 교육의 진행이 흐트러지는 퇴학당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같은 결과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 학생이 트랜스퍼 되었을 경우에 모두 보고되게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따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 전체 23개 최대 규모 학군의 퍼블릭 레코드 요청에 따라 집계된 분석을 보면 적절한 통보나 공적 책임 또는 명확한 공개 없이 모든 트랜스퍼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서 2021년까지 특정 규율 이유로 트랜스퍼라고 나온 케이스 5,800 케이스 중에 3,700 케이스가 퇴학, 익스펄션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을 퇴학시킨 학교는 주정부와 일반에게도 보고하도록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정 규율 이후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바로 리키와 같은 본인이 원치 않는 트랜스퍼 케이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 듣기는 좋은 이 트랜스퍼를 통해서 좀 더 작은 사이즈 학교에 행동이나 수업 과정의 지원을 더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교육자들은 이런 것이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좋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징계 처분하는 것을 숨겨가지고 말 듣기 좋은 트랜스퍼 또는 alternative 스쿨 아닌 모든 과정의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엔 흑인이나 라티노 학생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본다는 지적입니다. 여러 학군 중에 이 중에 샌버나디노 시티 유니파이드 학군, 또 롱비치 유니파이드, 오클랜드 유니파이드 학군 안에서는 징계 조치 이후로 다른 얼터너티브 스쿨로 트랜스퍼되는 학생 중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의 엄청난 비율로 높습니다.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히거나
약물이나 무기를 소지한 경우에 여기는 내려지는, 당연히 퇴학이 내려지죠. 이런 경우와 달리 트랜스퍼를 두고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각 학군마다 그들 자체 내 규제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학이라고 부르는 expulsion은 캘리포니아주는 물론이고요. 전국적으로 신랄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학생의 삶과 교육적 성장 과정을 망가뜨린다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학교를 바꾼다는 건 학생에게 좋을 거 없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저지시키고요. 친구들 관계를 흐트러 놓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테스트 점수도 좋을 리 없죠. 그리고 졸업 확률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리키 학생 같은 경우에 새 학교에서도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졸업하는 데 필요한 학점은 거의 희망이 없다고 내다보고요. 학교에서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홀로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키 가족은 오히려 General Education, GED 디플로마를 얻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각 학군마다 이들이 보고하는 트랜스퍼 비율도 천지 차이가 납니다. 무려 11만 4천 명이 넘는 재학생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번째 규모 사이즈인 샌디에고 유니파이드 학군의 경우 335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고요. 288명이 트랜스퍼, 또 94명이 대체학교, 얼터너티브 스쿨로 옮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에 비해서 한층 더 사이즈가 작은 4만 4천 명의 세크라멘토 시티 유니파이드 학군 경우에 52명이 퇴학을 당했고 511명이 트랜스퍼, 그리고 3,281명이 얼터너티브 스쿨로 트랜스퍼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고 규모의 학군인 로스앤젤레스 유니파이드 학군 경우 퇴학이나 징계 조치에 따른 숫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난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역시 주정부가 추천하는 트랜스퍼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2022년 3만 5천 명의 재학의 LA 유니파이드는 53개 얼터너티브 스쿨로 총 53명을 트랜스퍼했다고 이렇게만 말하지만 자세한 디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징계 조치들이 이들이 맞추는 초점과 목표는 긍정적인 학생 태도와 생활 교육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제공한다고 LA 유니파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 조치 이후의 트랜스퍼와 그렇지 않은 트랜스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에 커뮤니티 차원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이런 현실에 주정부의 적절한 감시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에 앞에 리키는 말합니다. 그냥 퇴학이라고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도 나는 이전 학교에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허탈해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비행기를 타보시면 다 아실 텐데요. 이 가운데 3명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자리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페인의 에어로스페이스 컴퍼니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합니다. 타이에르 데 아키텍투라라는 회사인데요. 이것이 디자인한 것을 보면 멀티 캐빈 컨셉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둥구스름한 비행기 내부 캐빈 디자인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격이죠. 둥구스름한 비행기 단면에 2개의 레벨로 나누어서 그 공간을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의 나누어진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 공간 안에는 가운데 좌석 없이 의자 2개씩만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형태로
항공기 전체 다 따져보면 좌석 숫자는 오히려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좌석 숫자가 올라가는 것은 항공사에게도 너무나 좋은 것이죠. 어떻게든 이렇게 가운데 좌석을 없애는데 앞으로 이 디자인이 많은 항공사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좌석에 있어서 또 하나 불편한 것이 있죠. 좌석 약간 뒤로 눕히는 recline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앞사람이 어떻게 보면 뒷사람의 공간을 파고드는 격이죠. 모든 항공기 일반 이코노미 좌석에는 다 붙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현대판 좌석에는 이것이 아예 없는 좌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제칠 수 있는 옵션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찬반이 많을 것인데요. 좀 더 이 좌석을 살펴보면 의자 속에 갖추어진 장치는 사실 이 리클라인 하는데 전선이 속에 연결되어 있고 팔 놓는 암레스트에 버튼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등으로 밀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항공사에게도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종류든 메커니컬리 움직이는 것은 언젠가 부러질 수도 있고 정규적으로 손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거기다 이것으로 인해서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항공기는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해가지고 항공기 자체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새 비행기 좌석 하나당 무게가 평균 10km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추가 무게는 연료를 더 사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거기다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리클라이닝의 에티켓으로 앞뒤 승객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서 승무원들이 달려가 가운데서 중재하는 시간 낭비를 또 할 것이고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요. 항공기의 안전 이유라는 것으로 노선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된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좌석이 리클라인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2000년 말경에 차세대 항공기들이 선보일 때 아주 가벼운 무게에 좌석 또는 아주 가벼운 재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인 옵션이 없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재밌는데요. 이름이 pre-reclined라고 써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리클라인이 이미 돼 있다는 뜻이죠. 등받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 이것이 이미 각도가 약간 기울어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각도는 이전 리클라인과 수직의 정도의 중간 정도 되는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저렴한 로컬 노선에 배치돼 가지고 어느 정도 2-3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에 이것을 사용했는데요. 처음으로 이것을 도입한 항공사는 영국의 jet2라는 항공사고 이것은 유럽의 패키지 베케이션을 주로 담당하는 항공사입니다. 2009년에 이것을 시작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뒤로 젖혀지지 않는 리클라인이 되지 않는 것도 새롭지만 등받이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서요. 약간 커브가 지면서 버켓 모양입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는 키가 큰 사람인 경우 앞좌석의 좌우, 옆쪽으로 갈수록 공간이 넓어지면서 다리를 그쪽으로 편하게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항공기 안에서 몇 인치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공간을 차지하는 자리가 약간씩 줄어들면서 30개 줄 좌석에서 모인 공간이 추가로 한 줄의 좌석을 더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인기는 점점 높아가면서 주문하는 항공사는 15도나 18도 중 기울어진 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최고 장점은요. 각각 승객에게 주어진 공간에 변함없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절대 앞사람에게 점령당한다는 점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리클라인 됐다 일어났다는 이런 메커니즘이 없어지면서 고장 날 일도 사라지고 유지 비용도 절감된다고 말하고요. 또 무게도 줄어들면서 연료 낭비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항공기 좌석 디자인 전문가들은 승객 주변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다리에 무릎이 닿는 부분에 최고의 중점을 뒀는데 이런 이유로 좌석의 두께도 줄여서 얇게 만들고요. 또 좌석의 다양한 파트를 다리 있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새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이 움직이는데 걸리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었죠. 지난 몇 년간 저렴한 항공사나 아무래도 단기 노선에서 주로 사용되어 오던 슬림라인 시트들도 이제는 풀 서비스 항공사들도 저렴 항공사 노선의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도하는 방법으로 이코노미 좌석 중에서 제일 앞자리죠. 앞자리에 이코노미 플러스 엑스트라 레그룸 좌석을 팔면서 최고 경쟁을 벌이게 변했습니다. 과연 이미 어느 정도 기울어진 프리-리클라인 좌석이 앞으로 어떤 위치까지 갈까요? 이 분야에서 40년 이상 커버한 한 전문가는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높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중에 2-3시간 되는 단기간 노선은 앞으로 100% 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장거리 노선도 두고 볼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만 현재 프리-리클라인 좌석이 제공하는 늘어난 다리 근방 공간으로 인해서 장거리 노선에서도 도입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항공 노선이 프리-리클라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비행기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좋은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만약 젖혀야 한다면 천천히 스무트하게 할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될 때 승무원이 말하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의자를 수직으로 되돌리는 것도 좋은 매너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특히 그 중에서도 가운데 좌석이 사라질 것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젖혀져 있는 프리-리클라인 좌석 시대가 곧 다가올 전망입니다. 비행기 안 좁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해 승객들에게 가장 편안한 환경을 가져오는 데 노력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가장 인기 없는 가운데 좌석이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한 가족이 나란히 앉아가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가운데 끼어 앉아 여행을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 뒤로 젖혀지는 좌석으로 인해 앞뒤 사람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아예 젖혀지지 않는 좌석을 배치하는 옵션은 아주 현명해 보입니다. 끊임없는 창의력으로 새로이 개발해내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